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7년째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이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 분 중 한 분은 반드시 치매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70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10분에 1분꼴로 치매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조용히 아주 서서히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치매의 원인, 바로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60년 넘게 믿어온 이론이 최근 연구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아무리 열심히 치매를 예방하려 노력해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치매에 걸릴 위험을 스스로 높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하다가 결국 치매에 걸릴 확률을 스스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치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한번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작은 실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치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뇌를 이토록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정말 큰 행운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정보는 병원에 가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구실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최신 과학이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27년 경력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특히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이 연령대부터 뇌에서 이상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20년 전부터 뇌 안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가 믿어온 이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죽이고 그 결과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을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대생이었던 30여 년 전에도 교과서에는 이 가설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회에서도 연구 현장에서도 모두가 이것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이 가설에 매달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임상시험이 줄줄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단 하나의 약도 치매 환자에게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 것입니다. 마치 보물이 없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땅만 파고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레지던트 시절 진료 현장에서 이 모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당시 75세였던 박 어르신은 정기검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심각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르신은 인지 기능이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바둑도 잘 두시고 신문도 막힘없이 읽으셨으며 손자 손녀 이름도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그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68세의 이 어르신은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론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기억장애와 언어장애를 보이셨습니다. 밥을 먹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흐릿해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순적인 사례들이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경우들을 그냥 예외적인 케이스로 치부했습니다.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환자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뇌세포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과 시간과 명예가 이 가설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쉽게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학문적 관성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지도를 손에 들고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만났던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의 최 어르신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 매우 조심하시며 생활하셨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셨는데 항상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기억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만 관리하다가 진짜 원인을 놓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원인을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방해도 실제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이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10년도 전부터 속속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약물을 투여했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실제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치가 낮아져도 환자의 인지 기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학계는 이 결과를 약물의 부작용 때문이거나 투약 시기가 늦어서 그랬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0년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치매의 진짜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뇌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되어 전 세계 의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계가 믿어온 이론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입니다. 연구진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완전히 제거해도 치매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와 반대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 있어도 치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별세포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 외에도 별세포라고 불리는 또 다른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 별세포가 약 1000억 개가 있는데 이는 신경세포의 수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평소 별세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뇌에 충실한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혈관에서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로 변환해 공급해 줍니다. 신경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노폐물과 독소를 부지런히 청소해 줍니다. 혈액에서 나쁜 물질이 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혈액-뇌장벽을 형성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와 함께 염증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별세포는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별세포가 강한 독성 자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합니다. 크기가 정상보다 3배에서 5배나 커지고 가지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며 성격 자체가 돌변합니다. 마치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이 극도로 가혹한 환경에 오랫동안 놓이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변한 상태를 반응성 별세포라고 합니다. 반응성 별세포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극이 사라지면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가벼운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번 변하면 영영 되돌아오지 않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연구 결과 치매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MAOB라는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정상 별세포보다 10배에서 20배나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효소가 활동하면서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여러분 상처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그 독한 소독약이 지금 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산화수소가 주변에 있는 건강한 뇌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파괴하며 결국 세포 자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 물질을 내뿜으면서 주변의 멀쩡한 별세포들마저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화재 진압을 하러 달려간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자신도 타버리고 그 열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또 다른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69세정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는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기존 이론대로라면 치매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 이론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사례가 이 새로운 발견으로 완벽하게 설명된 것입니다. 이 발견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치매 치료제 개발이 줄줄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짜 원인이 아닌 것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실제로 연구진들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만을 타깃으로 한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산화수소 생성을 막는 처치만으로도 뇌세포 손상이 현저히 억제되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치매 치료제도 보여주지 못했던 효과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동물 실험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치매로 사망하신 환자분들의 뇌 조직 부검을 통해서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이론이 인간에게도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5가지 주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라면 괜찮습니다. 잠깐 긴장했다가 다시 풀어지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몇 달씩 몇 년씩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별세포를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54세의 한 사업가분은 회사 경영 위기로 3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오고 우울하다는 증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염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뇌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배우자, 병수발 홀로 사는 외로움까지 어르신들이 안고 계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신지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원인은 뇌의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웠던 뇌진탕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넘어져서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고 금방 나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0세의 이 어르신은 10년 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며칠 쉬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검사를 받아보시니 초기 치매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10년 전에 그 가벼운 뇌 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 다쳤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각별히 뇌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이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바이러스가 반드시 뇌를 직접 침범해야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강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뇌까지 영향을 미쳐 별세포를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가볍게 앓으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에 뇌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중금속 플라스틱, 화학 물질, 농약 방부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와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면 뇌에 직접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폐를 거쳐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 혈액 뇌장벽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치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알루미늄 조리기구나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고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비스페놀 A 나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와 뇌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활성산소는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흡연 과도한 음주, 만성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 위주의 식사가 더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APOE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있는 분들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더 쉽게 생기는 체질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 5가지 원인을 동시에 3개, 4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여러 개가 겹치면 그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됩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따라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를 잘 관리하면 나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뇌의 염증도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중 오랫동안 배우자를 간병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병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간병인 본인의 뇌 건강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인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이 하루 동안 뇌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고 결국 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잘 자는 것이 치매 예방에 숨겨진 핵심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7년간 진료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 있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어르신들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하고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명상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명상이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호흡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조용히 참았다가 입으로 8초에 걸쳐 부드럽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을 하루에 5분만 해보세요.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뇌의 염증도 심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고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천연 항불안제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합니다. 동시에 뇌 혈류를 늘려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또한 뇌에서 신경성장인자 분비를 촉진해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땀이 살짝 맺힐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뇌의 염증 수치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만들어내는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최고의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신선한 것과 동일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도 훌륭한 뇌 보호식품입니다.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녹차도 적극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EGCG라는 성분이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3잔이 적당합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카레 요리나 강황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이루는 핵심 성분이자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생선 드시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1000mg이 적당합니다. 단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 생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종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끊기 어려우시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술은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적정량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이 한계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독성 물질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는 날에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가셔야 한다면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집 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반드시 피하세요.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알루미늄 냄비나 프라이팬 사용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을 조리하실 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세라믹 코팅 용기를 사용하세요. 7번째, 두뇌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신경 가소성이 높아지고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한 뇌의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독서가 가장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소설이든 역사책이든 수필이든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읽으면서 상상하고 추론하고 내용을 기억하는 과정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그리기, 서예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그만큼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바둑장기, 화투, 수도쿠 낱말 맞추기 같은 활동도 인지기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더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8번째,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인지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전화 통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해 줍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취미 모임이나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관심사가 같은 분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봉사활동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남을 돕는 일은 나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과 살아있는 보람을 줍니다. 9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중증 반응성 별세포 발생을 촉진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왕이 8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혈당은 공복 시 100 미만 식후 2시간에는 14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하세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좋습니다. 이 수치들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을 방치하시는 것은 뇌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10번째,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는 인지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루 1천 단위에서 2천 단위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12는 고령이신 분들이나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부족하기 쉽습니다. 결핍되면 신경 손상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 에너지 생산을 돕고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코큐텐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제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기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한 가지씩 더해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딱 3가지만 먼저 시작하셔야 한다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권해드립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